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실제 전면전이 펼쳐지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반군과 삼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중동 전쟁이 자칫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늘 중동은 화약고였습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의 분쟁사를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동예루살렘입니다. 중동 전쟁은 기본적으로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과거 요르단 영토였던 동예루살렘은 1967년 이른바 6.1 전쟁으로 불리는 3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합니다. 동예루살렘 면적은 약 14만 제곱미터. 이 땅이 바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동예루살렘을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메카에서 날아와 승천한 뒤 천국을 경험한 고귀한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메카 메디나와 함께 3대 성지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곳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은 가장 멀리 떨어진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순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대교도에게도 동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또 솔로몬 왕과 헤롯 왕이 바빌로니아와 로마군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새로 지었던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성전산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현재 동예루살렘 성지에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합의에 따라 이슬람 교도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크사 사원이나 황금색 돔 형태의 바위 사원 관리권도 이슬람 종교재단 와크프가 가집니다. 유대교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슬람 강경 우파는 유대교도 역시 성지에서 자유롭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헤즈볼라입니다. 사실 헤즈볼라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레바논 의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자 군사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시아파를 추종하는 정당이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헤즈볼라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1972년 독일에서 열린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살해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른바 PLO는 레바논 베이루트를 거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에로 소탕을 명목으로 1982년 6월 내전 중이던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현직 무슬림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헤즈볼라의 모태입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레바논 남부 티레에 있던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본부에 폭탄 테러를 일으킵니다. 이 사고로 무려 91명이 사망합니다. 당시 테러 배후 세력들이 1983년 헤즈볼라를 창설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자살 폭탄 테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983년에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합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막사를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로 350여 명이 살해됩니다. 헤즈볼라는 이어서 아르헨티나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겨냥한 폭탄 테러, 1994년에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약 85명이 사망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헤즈볼라를 뿌리 뽑기 위해서 2006년 7월 전면전을 감행합니다. 당시 헤즈볼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납치되자 레바논을 전격 침공하는데요. 유엔의 중재로 34일간의 전면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병사 160여 명, 레바논 민간인 위주로 약 1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때 헤즈볼라는 땅굴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펴는 전술을 구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고전하다가
인질조차 구출하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준정시 상태를 유지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돕기 위해 꾸준히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합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올해 7월입니다.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 군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암살합니다. 9월에는 헤즈볼라가 무장대원에게 지급한 무선호출기 일명 삐삐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배후는 이스라엘로 지목이 됩니다.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도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정밀 공습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보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그들을 때릴 것이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이란이 개입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없는 레바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바논의 가장 큰 군사 조직이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거점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종교가 매우 다양합니다. 18개 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중동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이 탄생한 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패전국 오스만 제국을 재편하면서 레바논을 만듭니다.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탄생을 도왔는데 레바논에는 사실 종파가 너무 많아서 국민 통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국경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18개 종파가 레바논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 묘안이 나왔습니다. 내각과 국회 의석수를 종파별로 고정해서 나누어 갖자는 겁니다. 종파 대표들은 1932년 시행된 인구조사에 따라서 권력 분점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1943년 국민협약에 담겼는데 아론파 기독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가 담당을 하고 국회의장은 시아파, 국회 부의장과 외교장관은 그리스 정교, 국방장관은 드루즈파가 맡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 의석수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6대4로 나누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독특한 레바논식 정치체제를 모자이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가 자꾸 바뀌면서 기독교 비율은 줄고 이슬람, 특히 시아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1932년 최초 실시한 인구조사에선 기독교와 이슬람의 비율이 약 58대 41 정도였는데 1977년쯤엔 기독교인 140만 명, 이슬람인 170만 명 정도로 인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시아파는 인구 재조사를 요구했고 기독교 마론파는 1932년 당시의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간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이때부터 내전의 싹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1970년대 베이루트에 자리 잡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무장 세력을 레바논 무슬림, 특히 시아파가 지원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우파 세력이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면서 1975년 4월 마침내 베이루트 외곽에서 무종 충돌이 발생하고 이게 내전으로 번집니다. 최악의 내전 상황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2차 침공과 맞물려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거쳐서 수도 베이루트까지 전격 진격을 하는데 이 와중에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와 힘을 합쳐서 PLO의 거점을 파괴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마론파 대통령 당선자를 PLO가 사살했다는 루머까지 번집니다.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는 베이루트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의 묵인하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습격을 해서 이 과정에서 최소 460명에서 최대 3,500명이 사살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악마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침내 15년에 걸친 레바논 내전이 끝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권력 분점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대통령은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등등 맞는 식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슨 일이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정파 간 합의가 불발돼서 대통령마저 장기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시도는 번번이 다른 종파에 의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헤즈볼라 입장에선 대통령이 없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코로나19 대유행, 2020년 베이루트 대폭발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레바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침몰을 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98% 이상 폭락을 했고 극심한 외환위기 속에서 무역도 위축되면서 은행에 저축해둔 돈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틈을 타서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입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돼 가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확전을 하고 시아파의 맹주라는 이란은 자기 나라가 폭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가 공격을 받는데도 정중동 자세를 취하더니 올해 4월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사관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서방에선 우리가 드론을 날릴 테니 이스라엘 너희는 알아서 방어해라,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를 하는 서방 언론도 있습니다. 올해 7월 하마스 수장이 이란을 방문했다가 살해됐을 때도 이란은 공개적으로는 복수를 천명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도 가능하면 확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누구와도 전쟁이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싸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탈퇴로 폐기된 이란 핵 합의에도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과의 협상을 전제로 서방이 내리고 있는 경제 제재에서 탈피하려는 게 이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서방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묘한 시점에 나스랄라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고민이 깊을 텐데 그렇다고 전면전에 뛰어드는 것은 이스라엘이 놓은 덫에 걸려드는 셈입니다. 사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선을 넓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타냐후는 강력한 안보를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또한 자신의 두 번째 재임 시절에 불거진 비리 의혹에도 연루가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는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최근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난을 벗어나려는 이란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둘의 속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괴멸 상태까지 다다른다면 이란도 더 이상 관망만 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여전히 꺼리낌이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네타냐후에게 제동을 걸 정치 지도자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헤즈볼라가 로켓 수천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국민이 네타냐후를 계속 영웅으로 지도자로 용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괴로운 일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특히 여성은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2024년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민간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안식을 갖기 위해 만든 종교, 그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